1636년 겨울 조선반도에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 시절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47일의 기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조 14년 12월 1일 청태종이 이끄는 12만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며 조선을 향해 진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병자호란의 시작이었습니다. 16세기 말 임진왜란이라는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든 대전쟁이 끝난 후 삼국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명나라는 국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정권이 몰락하며 에도 막부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만주 땅에서는 여진족의 추장 누르하치가 1616년 후금을 건국하며 급속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이 세 나라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 국토가 전장이 되었고 수많은 백성이 죽거나 끌려갔습니다. 궁궐과 사찰, 학교가 불타고 전국의 기반 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조선의 지배층은 이제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해군과 대북 정권이 추진한 정책은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유교 성리학의 인용보다는 국가의 실리를 우선시했습니다. 특히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리 외교를 펼쳤습니다. 1618년 명나라가 후금 정벌을 위해 조선에 원병을 요청했을 때의 일화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광해군은 강옥립에게 1만 명의 조선군을 이끌고 명군을 도우라 명했지만 동시에 형세를 보아 잘 처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결국 강옥립은 심화전투에서 조명연합군이 패배하자 후금에 투항했고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운 명나라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후금은 조선의 이런 사정을 이해해 주었고 덕분에 광해군 시기에는 후금과의 전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리 외교는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조선의 사림들에게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광해군이 정적인 영창대군을 제거하고 임목대비를 서궁에 유폐한 개축옥사는 반인륜적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결국 1623년 서인과 남인 세력이 연합하여 인조반정을 일으켰습니다. 광해군의 실용주의 정치가 막을 내리고 성리학적 명분을 중시하는 새로운 정권이 등장한 것입니다. 인조반정으로 집권한 서인과 남인 연합 정권은 광해군의 실리외교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유교의 의리명 불론을 내세우며 명나라와의 의리를 중시하는 친명배금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조선은 가도에 주둔하고 있던 명의 모물룡 군대를 지원하는 등 반후금 정책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런 조선의 태도 변화는 후금의 태종에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태종은 본격적인 명나라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조선이 명나라 편에서 자신의 뒤를 위협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조선을 먼저 굴복시켜 후방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조선의 자원과 군사력을 명나라 침공에 활용하려 했습니다. 1627년 마침내 후금의 1차 침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묘호란입니다. 후금군 3만이 파죽지세로 남하하자 인조는 강화도로, 소현세자는 전주로 피난했습니다.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지만 후금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후금은 명나라와의 전쟁 때문에 조선의 군대를 오래 주둔시킬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될 기미를 보이자 후금이 먼저 강화를 제했습니다. 조선 조정 내에서는 화친론과 주전론이 대립했지만 결국 후금의 제의를 받아들여 3월에 강화가 성립되었습니다. 강화 내용은 비교적 관대했습니다. 조선과 후금은 형제 지맹을 맺고 후금군은 즉시 철수하며 양국 군대는 압록강을 넘지 않고 후금과 강화 후에도 조선은 명나라를 척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은 후금이 군대를 오래 주둔시킬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해 비교적 유리한 조건으로 강화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금은 약속을 완전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의주의 군사를 주둔시켜 명군을 견제하면서 조선으로부터 세패를 받고 중강에서의 무역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했습니다. 더욱이 후금은 내몽고 정벌에 성공하면서 세력을 더욱 확장했습니다. 1632년에는 만주와 내몽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베이징 근처까지 공격할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세력이 강해진 후금의 태도는 점점 더 강압적으로 변했습니다. 1636년 용골대와 마부대 등이 인조의 비인열 왕후의 국상 조문을 위해 조선을 방문했을 때 일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져온 국서에서는 후금의 태종을 황제로 부르며 조선의 군신 지위를 강요했습니다. 인조는 이 국서를 받기를 거부하고 용골대 일행을 감시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용골대 일행은 본국으로 도주했는데 이때 인조가 평안감사에게 내린 척하 유서가 그들에게 발각되면서 조선의 반청 의도가 완전히 노출되었습니다. 같은 해 4월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연호를 순덕으로 바꾸며 황제국임을 선포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선 사신 나덕헌과 이각이 신하국으로서의 예를 거부하자 청태종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조선왕에게 국서를 보내 자신을 대청황제라 칭하면서 조선을 너희 나라라고 격하해서 불렀습니다. 이제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청태종은 12만 대군을 모으고 조선 친정에 나섰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조선이 군신지휘를 거부했기 때문이지만 실제로는 명나라를 치기 전에 명예 동맹국인 조선을 먼저 굴복시키려는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1636년 12월 1일 청군 7만, 몽고군 3만, 한군 2만 등 총 12만의 대군이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청군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조선이 북방에 설치한 주요 방어 거점들을 우회하여 바로 한양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봉장 마부대가 이끄는 청군은 밤낮으로 달려 심양을 떠난 지 불과 10여일 만에 서울 근교까지 진격했습니다. 조선 조정이 청의 침공 소식을 알게 된 것은 12월 13일이었습니다. 너무나 늦었습니다. 12월 14일 청군이 개성을 통과했다는 급보가 전해지자 조선 조정은 그제야 강화도 피난을 결정했습니다. 인조는 김경징을 강화검찰사로, 이민구를 부사로, 장신을 주사대장으로 임명하여 강화도 수비를 맡겼습니다. 윤방과 김상용에게는 종묘사직의 신주를 받들고 세자빈과 원손, 복림대군, 인평대군 등을 모시고 강화도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인조와 세자도 그날 밤 강화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청군 선봉장 마부대는 서울 북쪽 홍제원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청군은 즉시 양천강을 차단하여 강화도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길이 막힌 인조는 할 수 없이 다시 도성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조판서 최명길이 홍제원의 청군 진영에 나가 술과 고기를 대접하며 시간을 벌어주는 사이 인조와 세자 일행은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인 15일 새벽 영의정 김류 등의 주장에 따라 인조는 다시 강화 도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어 행군이 불가능해지자 결국 포기하고 다시 남한산성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한산성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성 안의 군사는 1만 3천 명, 피축된 쌀은 1만 4천여 석으로 겨우 50여일을 버틸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인조는 각도 관찰사와 병사에게 군사 지원을 명하고 명나라에도 구원병을 요청했지만 모든 것이 역부족이었습니다. 청의 선봉대는 12월 16일에 이미 남한산성에 도착했고 청의 주력군도 아무런 저항 없이 서울에 입성한 후 한강을 건너 남한산성을 포위했습니다. 각도에서 올라온 관군들은 남한산성에 도달하기도 전에 와해되었고 전국 각처에서 일어난 의병과 승병들도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명나라 역시 등주 총병 진홍범이 수군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풍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남한산성 내에서는 처음에 김상원, 정원 등 척하 주전파가 압도적 우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관군이 패주하고 남한산성이 완전히 고립되자 최명길을 중심으로 한 주화파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1637년 1월 3일 마침내 인조는 청나라에 보내는 국서에서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신들 사이에서는 큰 논란이 일어났지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월 20일 청태종은 인조에게 성에서 나와 항복할 것과 척하론자 2명에서 3명을 잡아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1월 22일 청군이 강화도를 급습했습니다. 추사대장 장신 검찰사 김경징, 부사 이민구가 전의를 상실하자 청군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성 안에는 세자빈과 복림대군, 인평대군 등 왕족들과 대신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내관들이 원손을 보호하여 강화도를 탈출시켰지만 성은 함락되었습니다. 청군은 성 안에 들어와 왕족들을 감금하고 관가와 민가를 불태우며 살육과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이때 원임 대신 김상용을 비롯하여 많은 관인과 사족들이 순절했습니다. 민간의 부녀자들도 바다에 뛰어들거나 목을 메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강화도 함락은 조선 최후의 희망이 꺾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강화도가 함락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세자빈과 두 대군을 포함한 200여 명이 포로가 되어 남한산성으로 호송되어 왔습니다. 청군은 복림대군의 수서와 윤방, 한흥일 등의 장계를 인조에게 보여주며 항복을 종용했습니다. 척화주 전론자들의 결사적인 반대가 있었지만 강화도 함락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인조는 마침내 항복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서봉, 최명길, 김신국 등이 적진에 들어가 항복 조건을 협상했고 용골대와 마부대 등도 남한산성에 들어와 조건을 상호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성립된 항복 조약의 내용은 치욕적이기 그지없었습니다. 조선은 청에 대해 군신의 예를 행하고 명에서 받은 고명책임을 버리며 명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했습니다. 명의 연호도 버리고 청의 연호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조선왕의 장자와 차자 그리고 대신의 아들들을 청의 인질로 보내야 했습니다. 청이 명을 공격할 때는 원군을 파견해야 했고 청이 가도의 명군을 공격할 때는 병선을 보내야 했습니다. 청의 사신을 보낼 때는 명에 대한 구례에 준해야 했고 청군이 잡아가는 포로 중에 도망자를 다시 잡아보내야 했습니다. 청의 제신들과 혼인을 맺어야 했고 향후 성곽을 보수하거나 새로 쌓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정묘호란 때 강화 조건에 비해 더할 수 없이 굴욕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조선이 청의 속국이 됨을 의미했습니다. 항복 조약이 성사되자 1637년 1월 30일 인조는 세자와 함께 남한산성을 나가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 의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말에서 내린 인조는 세자를 비롯한 500여 명의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청태종을 향해 300억 고두의 의식을 행했습니다.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여진족이 천자를 아련할 때의 의식이었습니다. 삼전도에는 청태종의 공덕을 칭송하고 청군의 승전을 기리는 삼전도비가 세워졌습니다. 조선의 공식 문서에서는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명의 숭정연호 대신 청의 숭덕연호가 사용되었습니다. 청군은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및 그 가족들을 인질로 삼고 척화주전론의 핵심 인물인 오달제, 윤집, 홍익한 등과 수많은 조선인 포로들을 거느리고 심양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자호란이 끝난 후 조선 사회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강화도 함락의 책임을 물어 주사대장 장신과 검찰사 김경징이 복주되고 부사 이민구가 북변에 유배되었습니다. 도원수, 김자점 역시 토산에서의 패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먼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반면 강화도 함락 시 순절한 사람들의 충절을 기려 벼슬을 추중하거나 정문을 내렸으며 단을 설치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전란 수습 과정에서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된 것은 조선인 포로들의 속한 문제였습니다. 청이 잡아간 포로들은 종실과 사대부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을 망라했는데 청은 이들을 되돌려주는 대가로 속가, 즉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조선 측에서는 효과적인 속한을 위해 속한사를 두었지만 한정없이 치솟는 속가를 고정시키려는 노력은 실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가를 마련하지 못해 속한하지 못하거나 비싼 속가를 마련하느라 파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속한된 사대부가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었습니다. 순절하지 못하고 살아서 돌아온 것을 유교윤리에 저촉되는 것으로 문제 삼아 이혼하거나 사회적 비난을 가하는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이는 큰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달제, 윤집, 홍익한은 청의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한결같이 척화를 주장하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후대에 이르러 이들은 사막사로 추중되어 조선 성리학을 대표하는 선비의 전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674년 송시열이 사막사전을 지은 이래 이들은 18세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현창되었습니다. 조선이 항복한 후 청태종은 계획대로 본격적인 명나라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때 항복한 조선군과 조선의 군비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1637년 4월 청군은 조선에서 철병하는 도중 명분이 주둔하고 있던가도 동강진을 공격했습니다. 청태종은 한강변 용산에서 병선을 제작하게 했으며 조선군의 참전을 명했습니다. 2년 뒤인 1639년 말에는 요동 금주 지방을 공격하면서 다시 조선의 병력과 군량을 요구했고 조선은 1640년 4월 임경업의 지휘하에 전선과 수군 군량미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임경업은 전투시 명군에게 발포하지 않거나 다치지 않게 하는 등 싸움을 회피했습니다. 임경업의 태도를 알게 된 청태종이 심양의 소현세자에게 강력히 항의하자 조선 조정은 임경업의 귀국을 지시했습니다.
1641년에도 청태종은 다시 조선군 파병을 요청했고 유림을 지휘관으로 한 조선군이 금주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조선군 이사룡이라는 인물이 명군에게 공포를 쏘다가 참영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조선은 청의 강요에 의해 수차례 군대를 파병했지만 극히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만 전투에 임했습니다. 이는 조선 조정이 명나라와의 오랜 구위와 임진을 한 당시 입은 은혜, 그리고 아직 건재한 명나라의 존재를 의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조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청태종에게 굴욕적인 항복을 한 처지였기에 청에 대한 적대감이 깊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청에 의해 조선국왕으로 임명되어 왕권을 보장받고 있는 처지였기에 청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인조는 점차 사림들의 반청 여론을 비현실적인 명분론으로 여기고 반청 성향의 인물들을 멀리했습니다. 대신 김자정, 김류 같은 공신 세력들을 주로 활용하면서 극히 폐쇄적인 방식으로 전국을 운영했습니다. 1644년 명나라가 멸망한 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청이 베이징을 함락하고 천도하여 명실상부한 중원의 새로운 주인이 되자 인조 말 조선 조정의 대청 사대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세 변화 속에서 명청양면 외교의 상징적 인물인 임경업이 인조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임경업은 조선군을 이끌고 청군에 참여하면서도 은밀하게 명을 돕다가 조선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이후 청태종의 요청으로 임경업은 재차 청으로 압송당하게 되었는데 이때 심기원과 김자점의 도움으로 탈출하여 명에 망명했습니다. 명군 편에 서서 명청 전쟁에 참가하던 임경업은 1644년 명이 멸망하면서 청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조선 조정에서는 좌의정 심기원의 모반에 임경업이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에 1646년 인조는 청에 임경업의 송환을 요청했고 결국 임경업은 인조의 친국을 받다가 장살되었습니다. 임경업은 구례의 대명 사대질서 속에서 자신이 믿고 있던 대의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신념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 변화 속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명의 멸망 이후 임경업의 죽음은 조선 조정이 대청 사대라는 새로운 국제 질서 속으로 완전히 편입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숙명반청 여론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인조의 죽음과 효종의 즉위 이후 숙명반청론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됩니다. 효종의 즉위와 함께 숙명반청 여론은 대청 복수와 대명의리를 양축으로 하는 북벌론으로 갱신되어 효종 제2 10여 년간 조선의 가장 중요한 국가시책이 되었습니다. 숙종초 북벌론이 폐기됨으로써 대청 복수 노선은 사라지게 되었지만 대명의리 노선은 여전히 살아남아 조선 후기를 이끌어가는 핵심 이데올로기가 되었습니다. 병자호란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를 넘어서 조선 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조선은 현실적으로는 대청 사대라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나라의 속국이 되어 조공을 바치고 청 황제에게 절을 해야 하는 굴욕적인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념적으로는 대명의리를 고수하는 양면성을 보였습니다. 조선의 지식인들과 사대부들은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명나라를 그리워하고 청나라를 오랑캐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경업 또한 송시열에 의해 대명의리의 표본으로 재조명되었습니다. 청나라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 했던 그의 모습은 후대 조선 지식인들에게 이상적인 선비의 모범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막사인 오달제 윤집 홍익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청나라의 회유와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척화를 주장하다 죽음을 당한 이들의 모습은 조선 성리학 정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조선 후기 내내 전해지며 선비 정신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 사회는 이런 이중적 구조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청나라의 조공을 바치고 사대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복잡한 심리적 구조는 조선 후기 문화와 사상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청나라는 조선의 내정에 직접 간섭하지 않았고 조선은 자체적인 정치체제와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조선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병자호란이 조선 사회에 미친 영향은 정치적, 외교적 차원을 넘어서 일반 민중의 삶에도 깊숙이 미쳤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수많은 백성들이 청군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고 이들을 되찾기 위한 속한 과정에서 많은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청군에 끌려간 여성들은 돌아온 후에도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유교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순절하지 못하고 살아 돌아온 여성들에 대한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남편들이 아내와 이혼하거나 가족들이 외면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강화도 함락 당시 바다에 뛰어들거나 목을 메어 자결한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는 후대까지 전해지며 조선 사회의 정절관념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이는 조선 후기 여성들에게 더욱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전쟁의 후유증은 컸습니다. 청나라에 바쳐야 하는 세패는 조선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인질로 잡혀간 왕자들과 대신들을 위한 비용, 포로들을 되찾기 위한 속가 등으로 인해 국가 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조선 사회는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청나라의 간섭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차체적인 발전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농업 기술의 발달과 상업의 발전으로 경제적 기반을 다져나갔습니다. 병자호란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이면서도 많은 교훈을 남긴 사건입니다. 첫째,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외교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국방력 강화를 소홀히 한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드러냈습니다. 셋째,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의 리더십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넷째, 현실 적응과 이념 추구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지혜가 필요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다섯째, 개인의 신념과 국가의 이익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드러났습니다. 병자호란은 이후 조선 사회를 더욱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만들었으며 동시에 문화적 자부심을 강화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역사를 되돌아보는 이유는 단순한 치욕의 기억이 아니라 국제 정세 속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교훈을 얻는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자호란의 메시지는 현실을 직시하되 이상을 잃지 않고 국력을 기르되 평화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